안녕하세요.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교육원 창조인문학 한국의 개혁개방. 오늘은 그 7번째 강의인데요. 청국 군대의 주둔과 위안스카이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인천 차이나타운 입구가 될 텐데요.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면 세계 각국에 진출한 중국 상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말하죠.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건설되려면 중국 상인들이 이주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 시기가 1882년 이후였습니다. 그러면 중국 상인들이 어떻게 해서 조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조선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중국 상인들의 이주를 설명하려면 먼저 이모군란 발발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모군란이라고 하면 1882년에 일어났던 90군데 봉기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이제 그해 봄에 경기 충청 전라지방에서 심한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뭐 영의정 홍순목이나 일본공사 하나부사 같은 사람들은요, 쌀값 폭등으로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날 오영 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영은 90군대로 조직되어 있는, 오늘날로 치자면 수도 방위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선에 있는 거의 유일한 정규군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수도 방위군 한 1만 명 정도가 13개월 동안이나 쌀배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날 한 달치 봉급에 해당되는 쌀 한 섬을 배급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한 30kg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훈련도감 오영의 하나였던, 오영의 주력 군대였던 훈련도감의 병졸들이 남대문 부근 선해청에서 창구로 몰려가서 월급을 받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해청 당상은 책임자요. 당상은 민경모였는데 그 민경모는 국왕의 외삼촌이었고 왕비의 오빠뻘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지급된 쌀이 물에 젖어 썩었거나 쌀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고 하고요. 그나마 정량에도 턱없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난 병졸들이 창구지기를 때려 눕히고 경비병들에게 돌을 던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즉각 책임자인 민경모는 주모자의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7월 22일 날 김춘영, 유만목, 유봉만, 정의길, 강명준 등 주모자 4명이 체포돼서 동별령이라는 곳에 부금이 되었는데요. 김춘영의 부친이었던 김장손과 유봉만의 아우였던 유춘만 등이 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명의 석방을 위해서 훈련도관 병사들은 동별령으로 집합하라라고 하는 그런 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7월 23일 날 대규모 이제 봉기가 시작됐는데요. 오전에 동별령에 군인과 그 가족들이 집결을 했고요. 김장손과 유춘만 등이 청원을 넣었다는 겁니다. 등소를 했다라고 하는 건 관청에다가 청원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청원과 같은 비폭력적인 시위를 표방했지만, 이런 비폭력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대장이었던 이경하는 해산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들이 이경하의 부하를 살해한 이후에 이경하마저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선해청을 책임지고 있던 민경호의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민경호의 하인들은 상전의 권세를 믿고 반도들에게 욕설을 해댔다고 하네요. 그러자 이제 반도들은 민경호의 집을 약탈 방어하고
놀란 민경호는 창덕궁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평화로운 그 투쟁을 표방했던 지도부들은 이제 무장항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고요. 동별령과 강력을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그리고 이때 합류하지 않았던 군인들까지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민씨 척족들이 이 모든 그 사단의 원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었던 대원군에게 원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일종의 그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개혁 개방을 되돌리려고 하는 어떤 그 반동적인 혁명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진행되는데요. 강령의 병사들과 그리고 행상, 그리고 좌상, 그리고 수공업자들, 노동자들, 농민들, 불황아들, 그런 사람들이 무장대열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4개의 조로 나누어서 공격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대는요, 종로 지역을 습격을 했는데, 포도청, 의금부, 민씨 세도가 저택 등, 뭐 그런 것들을 뭐 약탈하고, 그 악덕시정 상인의 집들, 뭐 이런 것들도 뭐 약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주모자, 그 구속되어 있던 주모자 4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제2대는요, 동대문 쪽으로 향해서 그쪽을 공격했는데, 특히 이제 훈련도가 별기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기군은 일본식 군대를 말하죠. 그 근대식 군대를 말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구식 군대에 비해서, 대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요. 그리고 서양 총을 비롯해서 각종 무기들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제3대는요, 서대문 밖으로 진출했는데, 서대문 밖에는 일본 공사관이 있었죠. 경기 감염과 일본 영사관을 점령을 하고요. 하나부서 공사를 비롯한 공사관 직원 28명과 함께 인천으로 독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4대는요, 서울 근교의 절과 당집을 방어하게 되는데, 특히 이 절과 당집을 방어한 이유는 명성황후가 아들을 잘 못 낳고 뭐 이러니까 굿하고 절에서 치성 드리는 걸 굉장히 많이 했고, 그걸로 뭐 왕실 국고도 굉장히 많이 썼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명성황후를 견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절과 당집들을, 무당집들요, 당집들을 모두 다 방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7월 23일 오후부터는 서울이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대부와 부호들 집안들은 피난이 시작되었고요. 게다가 오후 3시부터는 비가 쏟아져가지고 7월에 비니까 굉장히 거센 비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서울은 대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대원군의 형이었고 뭐 탄광오리로 이름이 났던 이최응을 살해했고요. 그의 집은 방어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은 그대로 이제 창덕궁으로 진입했는데요. 아무래도 오영 군사라고 하는 것이 궁궐 수비를 맡고 있는 군사들이었다 보니까 사실상 궁궐을 수비할 수 있는 병력들이 전무했던 것이죠. 사실상 무혈 입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덕궁에는요, 민경호와 김보현 경기도 관찰사였는데 등이 숨어 있었는데 이렇게 탄광오리로 지목된 이 두 사람을 처단을 했고요. 민황후, 그러니까 명성황후마저 죽이려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는데요. 1873년에 정권을 낳았습니다. 섭정에서 물러났으니까 거의 10여 년 만에, 해수로 따지면 9년 정도가 될 텐데 10여 년 만에 대원군이 대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성황후는 잘 아시겠다시피 명성황후는 장원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수색하던 대원군은
민왕후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국장을 선포하게 됩니다. 고종과 민왕후의 측근 6명과 별기군 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를 포함한 일본인 일본인 13명을 살해했는데요. 고종과 민왕후의 측근 6명이지 고종과 민왕후를 살해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 특히 이제 민씨 척족들은 청국에 출병 요청을 했는데요. 곧장 이제 청국은 반란 진압을 명분으로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청국이의 내정 관습이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장칭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리웅장 휘하의 회군에서 차출된 최정예군 3천여 명과 희망봉 동쪽에서 최강으로 꼽히던 북양함대 세척, 선박 세척이 전함 세척이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양만 마산포라고 하는 곳에 상륙했는데요. 이때 오늘 강의의 주인공인 위안스카이도 군수품 책임자로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24일 수원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우장칭 부대는 남대문, 동대문, 궁성 근처의 서울 요지에 병력을 배치한 후에 대원군을 제거하고 군란 가담자를 색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집권한 지 한 달 조금 넘어서부터 이제 대원군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월 26일 우장칭이 운영국으로 대원군을 방문했습니다. 대원군은 우장칭의 군영으로 답례 방문을 했고요. 이때 이제 대원군과 청군 지휘부는 밤이 깊도록 아주 긴 필담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문으로요. 필담이 진행되는 동안 대원군이 데리고 온 하인들은 청군에 의해서 감금이 된 상태였고요. 필담이 끝나갈 무렵 청국 관리가 대뜸 조선 국왕이 청국 황제의 책봉을 받은 사실이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대원군이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니까 청국 관리는 조선 국정은 마땅히 청국 황제의 책봉을 받은 조선 국왕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대는 병력을 동원해서 대권을 함부로 장악한 후에 정적을 살해하고 측근을 등용했으니 황제가 책봉한 국왕을 내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꾸짖고 나서요. 이는 국왕을 기만한 것이고 황제를 가벼이 여긴 죄에 해당하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는 다만 국왕과 부자 관계라는 점을 감안해서 관대한 처분을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막바로 납치를 해서 천국으로 압송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바오딩부에 연금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선 그달 말이었죠. 8월 30일 날 일본과 조선은 재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지금부터 20일을 기해서 조선국은 흉도들을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서 중벌로 다스릴 것이라든지 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 그리고 5만 원을 지불해서 일본국 관리 피해자와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50만 원을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으로 지불한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군사가 조선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인데요. 일본 공사관을 수비하겠다는 명분으로 일본 군대가 주둔할 것을 허용해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선국은 일본의 대관을 파견하고 국서를 보내서 일본국에 사죄할 것,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멜렌도르프 강의하는 시간에 이때 멜렌도르프가 부대신으로 파견이 됐다고 했죠. 이때 일본에 가서 러시아와 조로 밀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는 별도로 조선은 청국과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공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수치스러운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이었으므로 중국의 제후국이었다는 것이죠.
그 정해진 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때까지 관례대로 처리하던 것은 다 처리한다. 이제 다만 이제 그 통상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두 나라 상인들이 모두 이익을 균점할 수 있도록 그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그런 맥락에서 장정을 체결해 준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명시를 했죠. 근데 이게 속방을 우대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조문을 보면 전혀 속방을 우대한다는 조약은 아니었죠. 이 조문이 등장한 이유는요. 이 조청상민수육장정은 그 종주국과 속방 사이에 체결된 조약인 만큼 그 종일수호 통상조약이라든지 조영수호 통상조약, 조독수호 통상조약에서 명시된 최혜국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실제 있어서는 이 조문을 트집 삼아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그 인정해준 모든 권리를 영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도 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모두 다 들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이전 강의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청국은 상무위원을 특파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영사를 특파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처우를 규정을 할 때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협의를 한다라고 했어요. 북양대신, 다시 말해서 미웅장과 조선국왕은 대등한 위치임을 이 장정을 통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 내에서 청국 상무위원회의 지회법권을 인정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조항, 우리 강의에서 중요한 조항은 북경과 한성에서 한성 그리고 양화진, 지금은 서울에 포함이 되어 있죠. 양화진에서의 개잔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서울까지도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청나라 상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호조만 발급받으면 일종의 여행증명서인데요. 이 호조를 발급받으면 계양장 밖에서도 그러니까 전국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를 5%로 낮췄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특혜를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위안스카이의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위안스카이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모군란 때 이용장 휘하의 우장층이 이끄는 회군의 일원으로 조선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조선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나중에 청국을 무너뜨리고 위안스카이는 청국을 무너뜨리고 중화제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80여일 동안 황제의 고위에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위안스카이는 허난성의 상천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안바오정의 넷째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위안씨 가문은요, 대대로 가난한 선비의 집안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 그리고 당숙이 연이어 과거에 급제를 하고 그리고 태평천국에 난 때 염군을 토벌한 공을 내세워서 일약 상청현에서 최고의 가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는 그의 증조 할머니 고씨의 활약이 돋보였었는데요. 이 고씨는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까지 전당포에 맡기면서까지 학식 깊은 학자들을 초빙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극성을 떨며 공부를 시켜서 10여 년 만에 두 아들을 나란히 과거에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위안스카이는 한마디로 명문가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안스카이는 5살 때 숙부인 위안바오 칭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그 아들이 없어 여러 해 고심을 하던 그 위안바오칭은 양자를 얻고는 뛸듯이 기뻐했고, 양자를 가문을 빛낼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명만 높은 학자 2명을 초빙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안스카이는 공부에는 뜻이 없고 건달들과 어울리거나 말을 타고 명승지를 돌아다니는 등 온통 놀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부잣집 그 망난 부잣집에서 그 막대 먹은 아들들이 하는 행동하고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부모의 그 훈계는 한기로 흘려들었고요. 스승이 그 체벌을 해도 하루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15살 때 양부가 사망하고요. 16살 때는 친부마저 세상을 떠나자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1876년과 1879년 두 차례 과거에 응시를 했는데요. 그 본격적인 과거의 그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향시에 응시를 했지만 연이어 낙방을 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급조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두 번째 향시에 낙방한 후에 그는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서적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대장부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 침략자를 물리쳐야지 어찌 북과 벼루 속에 파묻혀 헛되이 세월을 보내겠느냐라고 그 허세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벼슬에 나가는 길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거에 급제하는 방법이겠지만 그 위안스카이는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조선에서 기회를 찾게 되는데요. 그 벼슬을 사서 관리가 되려고 베이징에 올라갔지만 사기꾼의 농간에 그 돈을 날렸고요. 그리고는 그 기생집에 드나들면서 호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1881년에 산뚱으로 이제 가서요. 죽은 양부의 의형제였던 경군 통령 우장칭에게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장칭은요, 죽은 의형제에 대한 의리로 자신의 그 망조로 있던 이름난 선비 장지엔을 스승으로 붙여서 위안스카이를 공부시키려고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급제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위안스카이는 굴공부에는 도통 관심을 두지 않고 모예를 닦거나 군무를 돌보는 데만 흥미를 보였습니다. 우장칭은 하는 수 없이 위안스카이를 망료로 삼아서 군수품 보금 업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 위안스카이는 글봉부에는 취미도 능력도 없었지만 군무에는 재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불평 한마디 없이 착실히 소임을 다했고 잘못된 관행은 법대로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882년 7월에 조선에서 이모군란이 발발하면서 위안스카이도 군수품 책임자로 동행을 했는데, 이때까지 위안스카이는 정식 벼슬아치가 아니라 우장칭이 그 사적으로 고용한 그런 그 망료였을 뿐입니다. 위안스카이는 그 대원군 납치 작전에 깊이 개입을 했고요. 이어진 군란 가담자 색출 작전을 진두 지휘했습니다. 청구는 왕십리와 이태원 일대를 습격해서 민간인을 포함한 170여 명을 체포하고 그 중에서 군패를 차고 있던 10여 명은 가려서 참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을 잘랐다는 것이죠. 우장칭은 군란 진압에 큰 공을 세운 위안스카에게 벼슬을 내려달라고 청국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 청국 정부는 정오품 동지라고 하는 벼슬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명문관 문제와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첫 발을 내딘 지 불과 석 달 만에 관리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의 나이는 고작 24살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여 과거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군사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 관리가 되는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위안스카이는 이 관리가 되는 것, 이 정도에는 만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군란 진압 이후에도 우장칭 부대는 계속 조선에 주둔을 했는데요. 위안스카이는 조선 그 정부의 군사 고문으로 초빙돼서
신식 군대의 그 육성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3년에 청불전쟁이 발발해서 우장층이 병사 1500명을 데리고 팽틴으로 철수를 하자 유엔스카이는 오자유라고 하는 사람에 이어서 남아있는 조선주둔 청군 1500명 중에 제2인자가 됩니다. 가뜩이나 오만했던 위안스카이는 젊은 나이에 벼락출세까지 하고 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하는데요. 한때 스승이었던 장지엔을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부르다가 슬그머니 어르신이라고 낮춰 부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장형 뭐 이렇게 하대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주둔 청국군대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1884년 1월에는 광통교에 있는 한양방에서 홍삼을 사러 갔던 청병이 외상값의 독촉을 받고 총을 쏘아 주인에게 중상을 입히고 그의 아들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한성순보에서 그 사건을 보도하자 한성순보는 박영우가 세운 그런 그 신문이었다고 하죠. 열흘에 한 번씩 그 간행됐던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국 정부는 사과는커녕 도리어 조선 정부에 항의서를 보내서 실무진의 파견을 요구해서 결국 관찰을 시켰다고 합니다. 1884년 5월에는 전직 병조판서 이경아의 아들로 시간원 정원으로 있던 이범진이 그 청국 군대가 토지를 팔려고 했는데 토지를 팔지 않고 거부를 하자 그 청국 상인이 폭력배를 이제 동원해서 이범진을 구타하고 청국 본관으로 끌고 가서 감금을 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국 관리는 공관에다가 천자법정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세우고 사건을 심리했다고 하는데요. 조선 땅에서 현직 조선 관리가 청국 관리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 이러한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조선이 청국의 속방임을 그 문서를 통해서 자인해줬고, 또 서울에는 청국 군대 1500명이 주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사실상 청국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1884년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났고요. 위안스카이는 청군을 이끌고 창덕궁으로 진격해서 정변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1885년 1월 달에 위안스카이는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편지를 받고 기부를 하게 되고 1885년 그 6월 달부터 그러니까 1882년 이후 난 7월부터 주둔하고 있던 그 청국 군대가 그 일본 군대와 함께 동시에 철병을 합니다.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위안스카이는 주차 조선 총리교섭 통상 4의라는 직함으로 조선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일종의 공사와 같은 직책이었는데 그 위안스카이 자신은 감국 대신 곧 그 식민지 총독을 자임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1894년 청일 전쟁 발발 직전까지 10여 년 동안 조선에 머물면서 청국 정부를 대리해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이제 조선 그 궁궐에는 국왕 외에는 사인교를 타고 가마를 타고 다닐 수 없었지만 그 위안스카이는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궁궐을 넘나들었고요. 조선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연회에서는 그 조선의 그 외교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 외화문 독판과 나란히 상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서양 공사들의 그 항의를 많이 받았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위안스카이는 그 부인과 사이가 나빠가지고 첩을 데리고 조선에 왔는데요. 고종이 그 본부인이 없는 줄 알고 그 명성황후의 이종 사촌인 16살 된 안동김 씨 처녀를 아내로 그 삼게 했습니다.
왕후의 이종사촌이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위안스카이는 김씨뿐만 아니라 김씨가 몸종으로 데려간 이씨와 오씨까지 첩으로 삼았고, 더더욱이나 몸종보다도 서열이 낮은 첩으로 삼음으로써 조선 왕실을 욕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위안스카이는 평생 한 명의 부인과 9명의 첩 사이에서 17명의 아들과 15명의 딸을 두었는데요. 합쳐서 32명의 자식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거의 왕과 비슷한 출산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 7남 8녀가 조선 출신 첩들이 낳은 그런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위안스카이가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내정을 간섭하고 조선 왕실을 욕보이니까 고종은 1885년에 멜렌도르프가 체결했던 조로밀락에 이어서 두 번째로 러시아 공사 베베르에게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하고 필요할 경우에 파병해 준다면 조선은 러시아의 보호국이 되겠다는 식으로 밀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민혁이 위안스카이에게 밀고를 했고요. 위안스카이는 이융장에서 이 사건을 과장해서 보고해서 청구 군대의 파병과 고종의 폐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국왕으로는 대원군의 장손이었던 이준용을 내세우겠다라고 했는데요. 데니가 조선 국왕의 외교 고문이었던 데니가 이용장에게 거짓이라고 타전을 했고요.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위안스카이가 조작한 것으로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제2차 조로밀락이 실체가 있었을까라고 하면 이후에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 그리고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비밀 문서들을 종합해 볼 때 고종이 청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러시아와 비공식적으로 교섭을 벌였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안스카이는 해외 공관 설립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고종이 미국과 유럽에 공사를 파견하려고 하자 전제 조건으로 소위 3단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3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주미 공사관을 설립할 때 그때 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를 파견하려면은 주재국에서 청국의 공사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스카이는 청국 상인의 조선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요. 그 덕분에 개항 이후 조선에서 가장 크게 경제적 이익을 본 상인들은 일본 상인도 아니고 서양의 상인들도 아니고 바로 이 청국 상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국 상인들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보면 서울과 계양장을 외에 내륙 지방을 여행하면서 거기서 상행위를 하려면 조선 정부로부터 호조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나왔다는 것을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위안스카이는 호조를 발급받기가 너무 번거롭다라고 하는 그런 청국 상인의 민원을 들어준다고 말이죠. 조선 정부로부터 공명 호조를 한꺼번에 수십 장씩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해서 호조 제도를 무력화시켰는데, 공명 호조라고 하면 호조를 발급받을 때 이름을 써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름을 비워놓고 발급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위안스카이에게서 호조를 받아서 자기 이름 써놓으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상 청국 상인은 조선 전역에서 무제한적인 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는 밀수까지 눈 감아주도록 해관에 압력을 넣었다고 했고요. 위안스카이 전행이 하늘을 찌르자 고종과 조선 관리는 물론 청국의 주선으로 조선에 파견된 외교 고문관 데니와 해관 총세무사 메릴까지도 위안스카이를 소환해 줄 것을 청국 정부에다가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안스카이는 조선 외교계에서 왕따로 전락을 했지만 류용장은 청구의 이익을 지키기에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임기를 세 차례나 연장해 줌으로써 10여 년 동안 조선에서 식민지 총독을 자임하면서 사사건건 조선 정부의 내정을 간섭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94년 가보논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위안스카이는 청국 공관을 빠져나와서 10년 만에 텐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잠깐 이거는 이제 우리 강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 위안스카이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청일전쟁이 패전한 이후에 위안스카이는 그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하지만 조선에서 얻은 외교와 통상, 국무 전문가라는 명성을 이용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반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귀국 직후 그는 그 신식 군대를 육성하는 임무를 맡았고 막강한 병권을 바탕으로서 징대 안찰사, 직위의 총독 겸 북양 대신 그러니까 리용장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직위를 물러받았다는 것이고요. 내각 총리 대신 등으로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청국의 내각 총리 대신이라면요, 청나라 황제 바로 다음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렇게 출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권력자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라면 그 뇌물을 아낌없이 뿌렸고 위기에 몰리면 배반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많은 학자들이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위안스카이가 단지 그 뇌물이라든지 그 배신 이런 것만을 가지고 출세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상당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난징에서 중화민국 건국을 선포한 순원은요, 다시 말해서 그 청나라를 그러니까 몰락시켰다라고 합니다. 청국의 그 내각 총리 대신 위안스카이에게 황제를 퇴위시키면 중화민국 대총총으로 추대하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그 위안스카이는 순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키워준 청국을 붕괴시키고 공화정의 대총통, 대통령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화정의 그 대총통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자신을 대총통으로 추대한 국민당마저 무력으로 제압하고 1916년에는 중화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그 아첨과 배신을 거듭하면서 황제 자리까지 올랐지만 열강의 압력과 민중봉기 그리고 그에게 아첨하던 부하들의 배신으로 83일 만에 재정의 폐지를 선언하고 석 달 후 화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교훈이라고 하면요, 아첨, 배신, 무력으로 일어나서 아첨, 배신, 무력으로 몰락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위안스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요. 위안스카이, 그러니까 청국이 사실상 10여 년 동안 조선을 지배하면서 이런 비호 덕분에 중국인의 경제력은 그 일제강점기 1923년까지도 중국인의 경제력이 서울 시내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동순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탄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순태의 주인이었고요. 그, 그 오늘날로 치면 그 동순태 그룹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순태가 1930년대까지 조선 최고의 재벌로서 그 조선 경제력을 지배하게 되죠. 그 동순태와 탄재성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요. 그, 그, 청국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된 이후에 그 중국 상인의 진출이 두드러졌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탄재성은 1924년 서울에서 개인 납세자 2위가 7만 5천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인 나카무라 사이조였는데 위를 멀찌감치 따돌린 1위가 바로 그 10만 1,800원의 소득을 올린 중국인 탄재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치면 뭐 이건희 회장님 같은 그런 정도의 경제력을 올렸던 사람이 그런 탄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탄재성이 일제강점기까지 이처럼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개항 이후 조선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화교 이주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면요. 그 임오군란 이후에가 되는데, 군란 진압을 위해서 조선으로 파견된 3천여 명의 우장친 부대에는 중국 상인 4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군납을 위해서 파견된 그 상인들이었지만 청군의 주둔이 길어지면서 조선인을 상대로 한 사업 활동에도 나섰고요. 그러나 이제 이들은 그 텐진 조약 체결된 이후에 그 철수하는 청병들을 따라 대부분 귀국했고, 조선에서 활동하던 그 청국 상인들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188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되고, 그 이들이 조선의 경제권을 제패하게 됩니다. 그 1883년에 조선에서 활동한 중국 상인은 82명이었고요. 그랬는데 그 1884년이 되면 520여 명이니까 그 갑신정변으로 많은 상인들이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실 그 조선에 먼저 진출해 있었던 것은 일본 상인들이었는데, 임오군란 이후에 청국이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함에 따라서 그 점차 그 일본이 먼저 선점해 있던 조선 시장을 점차 청국 상인들이 잠식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청국의 내정 간섭, 그 위안스카이에 의한 청국의 내정 간섭이 절정으로 치달았던 1890년 전후에서는 인천, 서울 시장에서 중국 상인은 일본 상인을 압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그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여전히 부산은 일본 상인들이 압도적인 그 경제력 우위를 발휘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청국 상인들이 그 일본 상인을 밀어낼 수 있었던 것은 통상사의 위안스카이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조선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청나라 상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요, 어, 그, 그, 중국 상인들이 청구의 정치적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데다가 그들이 이 서울에 진출할 때가 공교롭게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 그 이주가 시작돼서 이들이 이주가 시작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청국 상인들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 주범이라고 지목됐느냐라고 하면요. 임오군란이 발발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서울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집값은 4분의 1로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던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갑신정변으로 또다시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 말 그러니까 그 폭락할 때 그 중국 상인들의 이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폭락한 서울의 부동산을 상당수 청국 상인들이 매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1885년 말부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한 5년 만에 5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늦게 이제 피난을 갔던 조선 상인들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운영하던 그 상업 지역들은 모두 다 청국 상인들의 소유로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국 상인들이 서울의 부동산 값을 끌어올린 주범으로 몰렸다는 것이죠. 그럼에 따라서 반청의식도 높아졌고요. 동승태 표와 다이치 은행권 이 정도만 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동승태 그 조선 최고의 그 최대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그 동승태는 동승태표라고 하는 어음을 발행했는데, 개항 이후에 발행한 당오전이나 당오전이라든지 백동화 등의 신화표는요, 너무 남발된다가 위조 등으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선호하던 상평통보는 단위가 일전으로 너무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륙 지방에서는 상평통보만 받았는데요. 내륙 지방으로 여행을 하려면 엽전을 지원할 인부가 대여섯 명씩 필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러일 전쟁 취재를 위해서 1904년에 입국한 그 영국 기자인가요? 뭐 이 사람이 내륙 지방을 취재하기 위해서 아주 그 얼마 안 되는 돈, 한 $100 정도를 바꿔봤는데요. 바꿨더니 상평통보가 이만큼 되더라 이겁니다. 그 상평통보는 대부분 구리를 약간 섞은 쇠붙이로 만들었는데 그 상평통보의 가치는 정확히 쇠값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 오늘날로 10,000원 정도라고 하면요. 10,000원 정도의 무게, 그러니까 쇠 무게가 쇠 가격으로 10,000원 정도가 되는 것을 지고 다녀야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하기 위해서 한 몇십만 원 정도 바꿨다라고 하면요. 몇십만 원어치 쇠를 지고 다니는 것이 상평통보를 지니고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이나 계양장에서는 일본의 그 다이이치 은행권이 그 화폐처럼 통용되었고, 또 서울에서는 동순태표가 화폐처럼 발행돼서 통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3년에는요, 동순태표와 다이이치 은행권 발행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요. 동순태는 이 자기 자본금보다 30배나 많은 그 동수태표를 발행했고, 이를 통해서 마련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그 사업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1904년부터 일괄 퇴환하고 사형 중지가 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처럼 그 조선에서 막대한 경제력을 발휘하던 그 화교들,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왜 오늘날에는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화교들이라고 평가될 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청나라 상인, 중국 상인들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느냐,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1931년에 서울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중국인 배척 폭동이 일어납니다. 100여 명이 사망했고요. 500여 명이 부상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천국 상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분단 이후에 남한에는 12,000명 정도의 화교가 살고 있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외국인의 출입을 규제하면서 중국인의 한국 이주는 이제 중단이 되었고요. 이후부터는 12,000명 정도의 화교들이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해 나가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되고 중국인의 외국 이동을 규제하면서 산둥성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한국 화교들은 고향 방문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화교 무역상들은 주요 활동 부대였던 중국과의 교역도 중지돼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냉전 체제 하에서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한국 화교들은 고향에 있는 대륙과 인연을 끊고 타이완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2002년까지 한국에는 영주권 제도가 없어서요. 화교들은 2년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임직원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되기도 어렵고요. 은행 계좌는 만들 수 있었지만 신용 제출을 받을 수 없어 목돈이 필요할 때는 화교 중심의 신용금고를 이용해야 됐습니다. 다음에 두 차례 화폐 개혁이 단행되었고요. 그때마다 현금 보유량이 많았던 화교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1962년에는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했는데요.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승인을 받지 못한 화교들이 많아서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이 1970년 발휘가 되는데
외국인에게 한 가구당 200평 이하의 주택 한 채와 50평 이하의 점포 한 채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초부터 큰 그 상점을 운영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은 자신만 사용하고 임대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1998년 그 IMF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 토지법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관련된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30여 년 동안 화교들은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화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그 중국 요리집 정도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날 그 화교를 차별하는 법률은 대부분 철폐가 되었지만, 그 120여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했던 화교들은 한때는 뭐 10여만 명에 달했지만, 이제는 2만 명 남짓 살아남았다고 하고요. 최근 60년간 역사를 놓고 판단하자면 화교의 한국 이주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화교는 기회가 닿는다면 중국으로 귀환하거나 제3국으로 이주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국 화교는 1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이방인이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모군란 이후에 청국 군대가 주둔하면서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위안스카이의 비율을 받아서 성장하던 화교 재벌들이, 화교 상인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왜 몰락하게 되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청국 상인들이 조선에서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개항 이후에 조선에 진출한 청국 상인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외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주재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